부실 시공으로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를 낸 GS건설이 지난 3년간 철근과 콘크리트 시공 문제로 수차례 지적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견된 사고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뱅크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새마을금고 사태를 긴급 진화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합니다. 필요할 경우 정부가 직접 개입해 충분한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새로운 통신사의 등장을 위해 황금 주파수 대역을 주는 등 파격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통신 3사가 독식하고 있는 시장의 카르텔을 깨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겁니다. CJ 제일제당 주도의 반쿠팡 연대가 세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쿠팡의 경쟁자인 네이버 신세계와 손잡은 CJ가 이번에는 또 다른 경쟁자 컬리와 즉석밥을 선보였습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부실 시공으로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를 낸 GS건설의 얘기입니다. 저희 한국경제TV가 취재를 해보니 GS건설이 이미 지난 3년간 철근이나 콘크리트 시공 문제로 수차례나 국토부에 지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부가 다음 달 GS건설이 짓고 있는 전국 모든 공사 현장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는데 그 결과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첫 소식 전효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토부 사고조사위원회는 GS건설의 붕괴 사고가 시공, 설계, 감리 전 분야에서 총체적 부실이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히 질 낮은 콘크리트를 사용하고 철근을 빼먹는 등 허술한 시공과 자재 관리가 직접적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단 보강근의 강도가 보통 절반 이상입니다. 근데 전단 보강이 누락됐으니까 저항력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라고. 문제는 이번 붕괴 사고의 원인으로 꼽힌 사항 중 상당수가 국토부로부터 이미 지적받아온 내용이라는 점입니다. 한국경제TV가 입수한 국토부의 계절별 특별 안전점검 자료에 따르면 GS건설은 지난 3년간 무려 55차례나 공사 현장 안전 문제를 지적받았습니다. 적발 사유를 살펴보니 콘크리트, 철근 시공 관리가 미흡하다는 내용이 반복돼 나타납니다. 실제로 지난해 부산 동서 고속화도로 공사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품질 시험 종목을 보완하라는 지적까지 받을 정도였습니다. 이 밖에 동바리 설치 미흡, 압축 강도 시험 미흡 등 건축물 안전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문제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부실 시공에 이어 안전 불감증도 이번 사태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GS건설은 검단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비 4,100만 원을 통근 차량 임대료에 사용했는데 안전관리비 유용은 지난 2020년, 2022년, 올해 3월에도 반복 적발된 사항입니다. 반복된 경고음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건축물 안전과 자재 품질 관리에 대해서 이미 여러 차례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이유로 건축물이 무너졌다는 것은 기존의 정부 지적에 대해서 건설업체들이 너무 미온적으로 대응한 것이 아닌가. 전문가들은 비슷한 사고가 발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각종 안전점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정부가 그걸 그냥 한번 지적하고 거기서 단기적인 대책 해놓으면 오케이 하고 넘어간 게 반복되면 지금처럼 큰 부실 시공으로 이어지기 훨씬 쉬운 것도 맞는 거죠. 정부는 전국의 GS건설 공사 현장 83곳에 대한 현장 점검을 오는 8월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결과에서마저 문제점이 다수 적발된다면 이미 금이 가버린 GS건설의 신뢰도는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전유성입니다. 새마을금고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뱅크런 조짐까지 나타나자 결국 정부가 나섰습니다. 자칫 금융위기로 번지기 전에 불안감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정부가 예적금을 모두 보장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직접 개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새마을금고 대출 연체율 역대 최대인 6.47%. 여기에 남양주 동부 새마을금고가 대출 부실로 흡수합병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재무 구조가 좀 염려가 되긴 해요. 떨어지지요. 좋은 상황은 아니니까 아무래도 고객 입장에서는 배치시키는 게 좀 불안할 것 같아서.
사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위기관리 컨트롤 타워인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하고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인근 금고와 합병되더라도 고객의 모든 예금은 보장됩니다. 예적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합병한 금고에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합니다. 중도 해지한 예적금을 재해치하면 기존 혜택을 복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2011년에 당시 새마을금고가 유출 사건이 좀 있었을 때 그때도 이준의 예적금을 재해치한 경우에 원복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정부는 안전하다며 새마을금고가 보유 중인 상환준비금 등 자산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새마을금고는 금고 예적금 대비 30%인 약 77조 3천억 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사태의 원인이 부동산 침체라는 점에서 경기 회복 전까지는 안심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됩니다. 이금융권이든지 또 새마을금고든지 그동안 이제 피해부 대출 규모가 어느 정도 이제 는 측면은 맞습니다. 그 규모가 그리 크지도 않고 연체율이 이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시간을 두고 그 연체율은 떨어지고 관리 가능하다. 걱정 말라는 정부의 말에도 고객들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향후 추진될 정부의 위기 대응이 이 간극을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납품 단가 갈등에서 시작된 CJ제일제당 주도의 반쿠팡 연대가 덩치를 키우고 있습니다. CJ는 이미 쿠팡의 가장 큰 경쟁자인 네이버 신세계와 손을 잡았는데 이번에는 새벽 배송의 경쟁자 컬리와 새로운 즉석밥을 선보였습니다. 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커머스 업체 컬리가 처음으로 개최한 오프라인 행사장. 입구 앞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한 것은 CJ제일제당입니다. 총 85개의 파트너사가 참석해 꾸린 부스 중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CJ제일제당은 컬리와 공동 개발해 컬리에서만 판매하는 즉석밥 신제품도 선보였습니다. 프리미엄 쌀인 조선 향미를 이용해 컬리 매니아층을 공략한다는 목표인데 양사는 앞으로 독점 판매 상품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로 성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번에 개발한 그 골든킨 그 향미 같은 경우는 컬리에서도 굉장히 잘 나가는 상품을 가지고서 서로의 니즈를 맞춰서 좀 더 컬리의 색깔을 느낄 수 있는 햇반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이른바 컬리 온리 독점 판매 신제품을 출시한 것은 대기업 중 CJ제일제당이 유일합니다. CJ제일제당이 쿠팡의 경쟁사인 컬리에 이처럼 공을 들이는 것을 두고 반쿠팡 세규합을 강화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지난해 말 CJ제일제당은 쿠팡과 납품가를 두고 갈등을 빚으면서 햇반과 비비고만두 등 주요 제품의 납품을 중단했습니다. 이후 쿠팡의 로켓 배송과 유사한 네이버의 도착 보장 서비스의 입점에 판매를 늘리고 있고 컬리와 신세계그룹 유통 3사와도 협력을 확대하는 등 쿠팡의 빈자리를 다른 유통 채널로 채우고 있습니다. 이른바 반쿠팡 연대를 넓히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건데 갈등이 해결될지는 미지수입니다. CJ제일제당은 공식적으로 납품 재개를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업계에선 CJ제일제당의 행보를 보면 쿠팡과 다시 손을 잡을 생각이 없는 거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예원입니다. 이슈 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산업부 박혜린 기자 나왔습니다. 박혜린 기자, 오늘의 이슈는 뭡니까?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이슈는 통신 카르텔 무너뜨리겠다는 정부, 실효성 의문입니다. 정부가 오늘 통신 3사의 과점 체제를 깨겠다며 제4 이동통신사의 진입 지원과 알뜰폰 육성책,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등을 담은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들이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있을지, 또 소비자들은 어떤 효과를 누릴 수 있을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통신 3사가 독식하고 있는 이 시장의 카르텔을 깨기 위해서 정부가 내어놓은 대책 중에 가장 힘을 주는 방안은 뭡니까? 네, 제4 이통사의 진입 지원입니다. 정부는 일단 황금 주파수로 불리는 700MHz 또는 1.8GHz 등 앵커 주파수를 신규 통신 사업자에게 할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꿈의 5G로 꼽히지만 이 통사가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어 포기했던 28GHz 대역 전용 주파수도 신규 사업자에게 3년간 독점 공급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네. 즉 통신 3사가 100기를 든 28GHz의 앵커 주파수를 끼워주며 신규 사업자를 유인하는 건데요. 시장의 평가는 굉장히 박합니다. 정부가 지원한다고 한들 수십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을 감수하고 뛰어들 신규 사업자도 없을 뿐더러 이 정도 지원책으론 기존 통신 3사의 선점 효과 넘기기 어렵다는 겁니다. 네. 실제로 현재 현대차나 롯데, 신세계 등이 제4통신사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해당 기업들 사업성 크지 않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통신산업은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지만 대표적인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을 들여 진입하더라도 실익은 크지 않다는 겁니다. 따라서 시장에선 이번 정부의 지원 방안 그다지 효과 내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이제 뭔가 대책을 내놨는데 시작부터 좀 난타를 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통신 요금을 절약하는데 이제 알뜰폰이 톡톡히 한 몫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알뜰폰 육성책도 담겼죠? 네, 맞습니다. 정부가 제4통신사와 투트랙으로 힘을 쓰는 게 이 알뜰폰 육성책입니다. 이것도 그런데 본질적인 육성책이 아닌 임시 방편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는 지난해 9월 일몰 폐지됐던 도매 제공 의무 제도를 부활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알뜰폰 사업이라는 게 이 통신망을 구축한 국내 이통 3사의 서비스와 설비를 도매로 받아 재판매하는 형태고 이 과정에서 알뜰폰 사업자가 통신 3사의 도매 대가, 즉 망 사용료를 지급하는 구조인데요. 이때 가격을 이 협상력이 약한 알뜰폰 업계 대신 정부가 협의해 가격을 정하면서 비용을 적정하게 낮추는 게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다만 이게 지난해 9월 일몰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때 오히려 알뜰폰 시장이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영원요금제 제가 보도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게 이 시기 나온 겁니다. 정부가 개입하지 않자 시장 자율 경쟁이 활발해지며 서로 가입자를 뺏기지 않기 위해 보조금도 확대하고 소비자 편익을 늘리면서 가입자가 급증한 겁니다. 따라서 도매대가 규제가 이 알뜰폰 업체의 보호 장치는 맞지만 근본적인 육성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뭔가 좀 헛다리를 짚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근데 이 제4 이동통신사가 들어올 가능성이 없다면 그래도 알뜰폰이 이 거대한 통신 3사와 맞서기 위해 어느 정도의 체급을 좀 갖춰야 할 텐데 어떤 방안들이 좀 당겼습니까? 네, 또 있습니다. 이 통신 3사 알뜰폰 자회사의 시장 점유율을 제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발표가 됐습니다. 현재 정부가 이통 3사의 알뜰폰 자회사가 전체 시장 점유율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계산 방식에서 완성차 회선을 빼고 계산하겠다는 겁니다. 현재는 차량용 IoT 회선에서 알뜰폰 사업자의 비중이 이렇게 독보적입니다. 근데 이건 요금이 한 3,000원 정도 수준으로 워낙 미미하기 때문에 이걸 포함해서 판단하면 왜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체 점유율 합산하면 통신 3사 자회사의 점유율 30%인데 정부가 차량용 회선을 빼고 계산하게 되면 55%까지 높아져 제한선을 넘어설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과거를 돌아봤을 때 통신 3사 자회사가 가입자 유치를 활발하게 하면서 알뜰폰 시장에 활력을 띄웠고 점유율을 규제하면 시장 자체 활력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는 주장이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오늘 대책을 내놨는데 뭐 하나 좀 제대로 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발표한 것 중에 좀 뭔가 쓸만한 건 없었습니까? 네, 하나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 구입 시 추가 지원금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높이는 방안은 그래도 소비자들의 편익을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A 단말기를 산다고 한번 예상을 해보죠. 최대 공시지원금이 80만 원이고 유통망 추가 지원금이 현재 15만 원으로 책정됐었다면 95만 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 추가 지원금 한도가 30%까지 상향되고 이걸 다 채워서 추가 지원금을 준다고 했을 때 할인 혜택은 90만 원에서 110만 원까지 오르게 되는 겁니다. 또 정부는 주기적으로 이용자 사용 패턴에 기반한 최적 요금제를 고지하도록 했는데 이렇게 되면 굳이 비싼 요금제 대신 자신에게 적합한 요금제를 선택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슈 플러스 박혜린 기자였습니다. 가역 보고 실현해서 우리 포스텍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의해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병원, 의학관계 분들이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 의사과학 장학생을 위한 끝까지 한번 힘을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10년 뒤에 포스텍 기계공학과에는 MD 자격증을 가진 기계공학과 교수가 탄생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야지만 우리나라 바이오 헬스 산업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증시에서 눈에 띄는 흐름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눈길을 잡았던 뉴스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켓 플러스 첫 번째 키워드, 골칫덩어리 계열사 어찌하리오입니다. 이 GS건설이 이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 전면 재시공을 결정했는데요. 이 여파로 주가는 오늘 하루에만 20% 넘게 급락하는 등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재시공에 드는 비용만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요. 이 GS건설의 주가 하락은 지주사인 GS에도 영향을 줘서 마찬가지로 주가가 52주 신저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계열사 실적이 지주사의 실적으로도 연결이 되는 만큼 이 앞으로도 이 재시공 여파에 따른 주가 변동성이 이 지주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골칫덩어리 자회사 때문에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기업 또 있습니다. 바로 효성인데요. 이 자회사 효성화학은 최근 6개 분기 연속으로 영업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고 또 부채 비율이 1000%에 육박할 정도로 이 재무 건전성이 크게 나빠졌습니다. 이로 인해 효성화학은 물론 효성 역시 주가가 연일 신저가까지 떨어졌습니다. 문제는 자기 자본이 자본금보다 낮아지게 되는 이 자본 잠식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인데요. 1분기 말 기준 효성화학의 자기 자본은 약 330억 원 정도로 이 자기 자본금의 약 2배 수준에 불과합니다. 증권가는 아직까지 석유화학 업황 부진이 이어지고 있고 베트남 가동률의 법인이 더디기 때문에 이 수익성 회복이 빠르게 이루어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다음으로 보실 두 번째 픽, 94일생 메디톡스입니다. 이 메디톡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법적 다툼에서 완승을 거뒀는데요. 대전지방법원 제3행정부는 오늘 오후 이 메디톡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즉 보톡스 허가 취소 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그동안 식약처는 보톡스를 국내 도매상, 즉 보따리상을 통해서 중국에 수출하더라도 국내 판매의 일부로 봐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메디톡스는 국내 도매상을 통한 수출은 국내 판매로 볼 수 없다고 맞서 왔습니다. 보톡스는 국가 출하 승인 의약품이기 때문에 이 수출과 다르게 국내 판매 시 국가의 엄격한 승인을 받고 판매를 해야 합니다. 이번 법원 판결로 메디톡스는 이 보톡스 제품의 품목 허가 취소 소송을 피하게 됐고 이 소송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오늘 하루 주가가 5% 넘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주가를 계속해서 좀 끌어올리긴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 해당 제품이 국내와 해외에서 그동안 계속해서 판매 중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영업 불확실성이 제거됐다 이 정도 수준으로 봐야지 볼 필요가 있다는 이 분석이 나옵니다. 이 마지막으로 볼 세 번째 픽 보시겠습니다. 이 자동차 부품주 올라도 여전히 저평가로 잡아봤는데요. SL과 화신, 세원전공 등 자동차 부품주가 요즘 주식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현대차와 기아가 세계 각지의 전기차 생산 시설을 구축하고 있는 가운데 이 부품 공급 수의 기대감에 주가가 오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대차는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고 있고 기아도 멕시코에서 전기차를 생산할 것이란 관측이 끊임없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전기차 시장 성장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에 주가가 이렇게 계속해서 오르는 건데요. 증권가는 자동차 부품주의 주가가 여전히 저평가 매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 등의 내외장 장치를 공급하는 서현이화는
올해 연간 영업이익 기준으로 이 PER이 10배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내년 현대차의 전기차 전용 공장 가동에 따른 매출 성장이 예상된다는 분석입니다. 또 다음으로 자동차 샤시와 전기차용 배터리 팩 케이스를 만드는 화신 역시 앞으로 전기차 산업 확대 수혜가 예상이 되고 이 PER이 5에서 6배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일본의 대표 자동차 부품 기업 덴소의 PER이 20배를 넘는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좀 저평가 매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증권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켓플러스였습니다. 당초 오늘로 예정됐던 MG손해보험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 소송의 선고가 다음 달로 연기됐습니다. 사법 리스크 해결이 멀어지면서 매각 작업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장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로 예정됐던 MG손해보험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 소송 1심 선고가 내달 10일로 연기됐습니다. 부실금융기관 지정 여부에 따라 MG손보의 매각 향방이 결정되는 만큼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당일 선고 기일을 미룬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급 여력 비율이 100%에 못 미치는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주주인 사모펀드 JC파트너스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새 회계제도 하에서는 건전성이 개선될 것이라며 MG손보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은 부당하다고 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금융권에선 금융위가 금융산업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을 지정한 만큼 상황이 뒤바뀌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고 이날 결과에 따라 MG손보 매각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던 상황. 하지만 판결 선고가 한 차례 미뤄지면서 매각 공고 시기도 덩달아 늦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금융권에선 지주사 전환을 추진 중인 교보생명과 일부 금융지주사들이 MG손보 인수 후보군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만큼 이들 금융사도 인수 전에 섣불리 뛰어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MG손보와 더불어 오랜 기간 매물로 거론된 KDB생명도 새 주인 찾기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새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한 KDB생명의 올 1분기 건전성 비율은 101.6%로 당국 권고치에 못 미칩니다. 보험 포트폴리오 확대가 필요한 우리금융과 하나금융 등 일부 금융지주사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지만 취약한 건전성은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평가입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전 세계적인 인공지능 열풍을 일으킨 챗GPT의 월간 사용자 수가 출시 이후 처음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과연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인공지능 열풍이 사그라들고 있는 것인지 전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박찬휘 기자입니다. 전 세계 AI 열풍을 일으킨 챗GPT의 이용자 수가 반년 만에 꺾였습니다. 지난달 챗GPT PC와 모바일 사이트 방문자 수는 전월 대비 9.7%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챗GPT 이용 시간은 8.5% 줄었고 아이폰에서 챗GPT 다운로드 건수는 38%나 급감했습니다. 저작권 관련 소송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북미 출신 소설가 2명은 오픈AI가 챗GPT 학습 자료로 자신들의 작품을 무단 도용했다며 저작권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AI 관련 규제 수위까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주요 도시에서는 기업들이 채용 결정을 위해 사용하는 AI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규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4월에는 이탈리아 개인정보감독기구가 챗GPT가 개인정보를 무단 도용한다고 판단해 한시적으로 한 달간 접속 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고 유럽 규제당국은 AI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를 추진 중입니다. 데이비드 카 시밀러의 매니저는 챗GPT뿐 아니라 경쟁 AI 챗봇 서비스의 방문자 수도 감소하고 있다며 지나친 열기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다만 챗GPT 이용자 감소가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사용자 수가 0명에서 1억 명으로 빠르게 증가할 때는 정확도가 떨어지는 등 성장통이 있기 마련인데 이러한 조정기가 끝나면 다시 성장 궤도로 올라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지난달 여름방학이 시작되면서 챗 GPT를 이용해 과제를 수행하던 학생들의 유입이 대폭 줄었지만 학교가 개학하고 향후 안드로이드용 챗 GPT 앱까지 출시되면 이용자 수는 다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찬유입니다. 뉴스플러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